썰렁한 침대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눈을 떴다. 맞은편 벽에 걸린 고 유경수 여사의 커다란 초상화가 맨 먼저 시야에 들어왔다. 동창 밖으로 번지는 여명에 아내의 미소 띤 얼굴이 점차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화로 그려진 초상화 아래로는 붙박이 단이 있고 그 위에는 국화가 꽂힌 노란색 화병 2개와 책 1권이 놓여 있었다. 책은 박목월 시인이 쓴 유경수 여사로 나무 상자에 들어있었다. 대통령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문세광의 총탄에 상처한 이유, 아내 생일에는 직접 꺾은 국화 송이를 초상화 밑에 가지런히 얹어놓곤 했다. 아내가 없는 공간을 대신한 것은 박정희의 머릿맡을 차지한 효자손이었다. 스테인리스 막대 끝에 플라스틱 손이 달린 것이었다. 62세로는 단단한 체구를 가졌던 박정희는 그 무렵 노인성 소양 증세를 비롯해 3가지 질병을 갖고 있었다. 온몸, 특히 등 쪽이 가려웠던 박 대통령은 이 때문에 순면 내복을 입었고 가려움증을 없애준다는 알파-K를 주치의로부터 구해 목욕물에 풀어 몸을 적셔보기도 했지만 별 무효과였다. 밤중에 가려움이 심해도 등을 긁어줄 사람이 곁에 없어 효자손을 반려자로 삼고 있었던 호라비가 박정희였다. 1960년대에 그는 축농증의 일종인 부비동염 수술을 받았으나 곧 재발했다. 1978년 하반기에 대통령은 국군 서울지구병원에서 다시 코 수술을 받았다. 그래도 코를 통한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여 편도선 주위염이나 목감기를 자주 앓았다. 그 며칠 전에도 대통령은 목감기에 걸렸었다. 노인 박정희를 괴롭힌 3번째 질병은 가벼운 궤양성 소화장애였다. 그 1년 전쯤 박 대통령은 2층 침실에서 자다가 토사곽란을 만난 적이 있었다. 고통을 참지 못한 대통령은 1층 부속실로 통하는 인터폰 부저를 눌렀다. 숙직 중이던 박학봉 비서관이 뛰어올라왔다. 대통령은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내가 변소에 10번 이상 다녀왔는데 라고 했다. 주치의를 긴급 호출한 박 비서관은 대통령의 배를 주물러 드렸다. 연락을 받은 주치의가 한밤중에 청와대로 달려와 진통제를 주사했다. 잠시 후 고통이 수그러들자 비로소 대통령은 잠이 들었다. 박 비서관은 잠든 대통령에게 이불을 덮어드렸다. 그 휑한 방에 대통령을 혼자 남겨두고 나오려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침대 발끝 오른편엔 카빈 소총 2정을 걸어둔 나무 총가가 놓여 있었다. 탄창과 실탄은 총가 및 서랍에 들어있었다. 대통령은 한 달 전쯤 박 비서관을 시켜 이 총을 청와대 경호단에 반납시켰다. 총가가 있던 자리에는 희미한 자국만 카펫 위에 남아있었다. 총으로 권력을 쟁취했던 박정희는 그 총구가 언젠가는 자신을 향할 것이란 불길한 예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대통령은 맨 먼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동쪽 창문을 비롯 서재와 거실의 창문들을 활짝 열어젖혔다. 청와대 본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박 대통령의 창문 여는 소리와 함께 아침 일과를 시작했다. 지어진 지 40년째가 되었던 청와대 본관은 대통령이 욕실에 들어가 물 트는 소리조차 아래층에서 다 들을 수 있었다. 침실 옆 욕실 변기의 물통 속에는 대통령이 아무도 모르게 넣어둔 빨간 벽돌 한 장이 들어있었다. 자신이 일과 시간에 사용하는 1층 집무실 옆 대통령 전용 화장실도 마찬가지였다.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였다. 석유 파동 이후부터 골프를 삼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나면 어김없이 본관 부속실로 연결된 인터폰을 눌렀다. 운동하자. 대통령을 측근에서 수발하는 제1부속실 직원은 당시 박학봉 비서관과 이광형 부관 2사람이었다. 이들이 대통령 집무실에 근무하면서 교대로 숙직을 했다. 그날 아침 숙직한 직원은 이광형 부관이었다. 이 부관은 운동복 차림에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현관 앞으로 나와 대통령을 기다렸다. 잠시 후 대통령도 운동복을 입고 나타났다. 2사람은 나란히 달렸다. 청와대 본관을 빙 둘러쳐진 철망을 벗어나 동쪽으로 난 소로를 따라가면 상춘제가 나타나고 이어서 실내 수영장이 보인다. 석유 파동 직후 대통령은 수영장에 물을 넣고 하면 돈도 많이 드는데 마루를 깔고 배드민턴이나 치도록 하자고 지시해
실내 수영장이 실내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바뀌었다. 환갑을 넘긴 대통령과 배드민턴을 치고 나면 젊은 이 부관도 땀으로 온몸을 적셔야 했다. 운동이 끝나자 이 부관은 도구를 챙겨 들고 대통령과 함께 본관으로 돌아왔다. 이날 대통령은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다. 이 부관은 박 대통령의 양복과 구두를 챙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2층 거실의 대통령으로부터 인터폰이 울렸다. 예, 이광형입니다. 어제 입었던 그 양복하고 구두, 그거 가져오게. 예, 알겠습니다. 어제 입었던 양복과 구두란 허리단을 수선한 곤색 양복과 금강제화에서 맞춘 검정색 구두를 말한다. 한 해 전 코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담배를 끊었던 대통령은 몸무게가 60kg에서 3, 4kg쯤 불었다. 1층 집무실로 출근할 때 자신이 전날 입었던 양복 바지를 든 채 내려온 적도 있었다. 대통령은 부관에게 바지를 뒤집어 허리 뒷단을 보여주며 손가락으로 정확히 폭을 재보이고는 여기 요만큼만 더 늘려주게 라고 했다. 부속실 직원들은 을지로 2가에 있던 세기 양복점으로 옷을 보내어 고쳐오도록 했다. 그날 대통령의 마지막 양복을 준비했던 이광형은 바지는 수선해서 입고 구두 뒤축을 갈아 실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이 부관은 평소보다 10여 분 늦게 양복과 구두를 들고 2층 거실로 올라갔다. 그때까지 대통령은 거울 앞에서 하얀 와이셔츠에 자주색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하체는 반바지 모양의 팬티 차림 그대로였다. 대통령은 이 부관이 들어서자 이리 가져와 하며 반겼다. 농촌 시찰이 있는 날이면 대통령은 소풍 가는 소년처럼 들떠입곤 했다. 이날도 늦게 올라온 양복을 받아 입으며 연신 어깨를 들썩이면서 알 수 없는 콧노래를 흥얼흥얼했다. 권력이란 갑옷을 걸치기 직전 박정희라는 한 인간의 내면을 엿보게 하는 것은 고독, 무인, 절약의 상징물인 효자손, 카빈, 그리고 변기 속의 벽돌이었다. 그는 양복을 입음으로써 이 같은 자신의 내면을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감싸버렸다. 대통령과 아침 운동을 마친 이광형은 즉시 부속실로 돌아왔다. 웨이터 전영생이 주방에서 부속실 직원의 아침 식사를 쟁반에 담아 이광형에게 갖다 주었다. 부속실 직원은 대통령보다 먼저 식사를 하고 대통령보다 먼저 마쳐야 했다. 식사 도중에 대통령으로부터 인터폰을 받게 되면 부관은 입속에 든 밥을 얼른 손바닥으로 받아낸 다음 즉시 물로 입을 헹군 뒤 인터폰을 받곤 했다. 박 대통령 부속실에서는 3가지 장부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족 장부는 대통령을 제외한 2딸과 한 아들의 잡비 씀씀이를 다룬 것이었다. 1979년 10월에는 27만 9,388원이 지출됐다. 2층 내실 담당 가정부 미스 원에게 10만원, 신당동의 대통령 사저를 관리하고 있던 박환영 비서관과 아주머니에게 월급 이외의 보조비로 2만원씩, 선물인 듯한 동양란 구입비 3만 2천원, 지만생도의 콘택트 렌즈 구입비 5만원, 세탁비 2만여원 등이었다. 본관에는 식당이 있었다. 본관 근무자와 대통령 가족이 식사하는 곳이었다. 저녁에 대통령이 주관하는 수석 비서관 회식, 특별 보좌관 회식도 여기서 했다. 이 식당의 식료품 구입비는 1979년 8월에 80만 8,765원이었다. 박 대통령의 개인 지출을 기록한 장부에 따르면 그는 1979년에 약 70만 원을 양복, 허리띠, 구두 구입비로 썼다. 10월 3일에 구두 3켤레 11만 2,200원, 8월 5일에 흰색 반바지 2벌 3만원, 허리띠 2만원, 5월 28일에 잠옷 4벌 2만원. 박 대통령 개인 잡비는 대통령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빼쓰고 입금해두기도 했다. 1979년 초에 99,830원이 전년도에서 2월됐다가 10월 26일 현재 97,330원이 잔고로 남아있었다. 대통령은 아침 식사를 항상 2층 침실 옆 작은 식당에서 했다. 웨이터 전영생은 본관 1층 부속실 옆에 있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나면
주방 옆으로 난 계단을 통해 2층 식당으로 음식을 날랐다. 대통령의 두 딸, 그네, 근영이 먼저 자리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2층 식당 한쪽 구석에는 전자오르간과 토박기, 퉁소도 있었다. 대통령은 밤에 홀로 퉁소를 불기도 했다. 적막한 청와대 본관에 울려 퍼진 퉁소 소리는 애끓는 음률이었다고 한다. 1층에는 피아노가 놓인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대통령은 가끔 피아노 방을 찾아가 혼자서 황성 예터 같은 노래를 연주하기도 했다.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오후 6시 이후가 되면 525평의 본관에는 대통령과 두 딸, 그리고 숙직 당번인 부속실 직원, 그리고 경호원들만이 남았다. 청와대 본관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일과 후를 적막 강산이라 표현했다. 외부 세계와 철저하게 차단된 이곳에서 대통령은 못다 본 서류를 열람하거나 국가의 중대사, 그리고 자신의 몫이었던 고독과 대면했다. 1960년대 중반, 대통령이 패기만만했을 당시에도 청와대는 항상 도시 속의 쓸쓸한 섬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수없이 되뇌인 말이 있었다. 이 자들이 나만이 깊은 감옥에 쳐넣고 저희들은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사사건건 말썽만 부리니. 이 고독의 섬에 아침이 찾아오면 대통령은 자신의 썰렁한 내면을 이불 개듯 걷어접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정장 차림으로 가족들과 아침을 함께했다. 청와대의 아침 식단은 찌개와 멸치볶음 등 5가지 밑반찬이 전부였다. 대통령의 오른편으로는 조간신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대통령은 늘 그러하듯 커피까지 마시고 일어섰다. 이때 그네양이 선물로 들어온 족자를 들고 와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대통령은 족자를 펴 벽에 걸어보더니 그 사람이 벌써 이렇게 됐나면서 흐뭇해했다. 그 족자는 그로부터 40여 년 전 경북 문경에서 박정희가 보통학교 교사로 있을 때 제자였던 사람이 써보낸 것이었다. 대통령이 2층 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그 시간에 맞은편 비서실장실에서는 김계원 실장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열리는 회의였다. 류혁인 정무 제1수석, 고건 정무 제2수석, 서석준 경제 제1수석, 오원철 경제 제2수석, 최광수 의전수석, 박승규 민정수석, 임방현 공보수석 비서관들이 참석했다. 매주 1회꼴로 대통령에게 친인척 관련 상황을 보고해온 박승규 민정수석은 비상계엄령이 펼쳐진 부산 지역의 민심 동향을 조사하고 올라왔었다. 그는 다음 날인 토요일에 대통령을 면담, 민심 동향과 함께 대통령의 친인척들에 대한 보고를 하기로 돼 있었다. 이날 수석 비서관 회의가 끝나자 김계원 비서실장은 박승규를 따로 불렀다. 박 수석은 이렇게 보고했다. 부산 지역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공수단 병력이 시민들을 때려 민심이 반정부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내일 각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때 김재규 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의 불화에 대해서도 보고하시오. 특히 차 실장의 월권적 행동에 대해서 보고하시오. 김 실장은 그전에도 한번 대통령에게 차 실장이 정치에서 손을 떼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건의한 적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차 실장이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정치를 잘 알아 라고 했다. 김 실장은 비슷한 건의를 다시 하기가 못해서 박 수석에게 그런 부탁을 한 것이었다. 김 실장은 박 수석의 그런 보고 후 대통령을 만나 김 부장과 차 실장의 암투가 심하니 차라리 두 사람의 자리를 맞바꿔주자는 건의를 할 예정이었다. 차지철 경호실장은 이날 아침 8시 20분쯤 연희동 집을 떠났다. 차 실장은 두 부관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날 그를 수행한 것은 이서구였다. 이 부관은 아침 8시에 연희동 차 실장 집에 도착, 1층에서 근무 중인 경호실 직원으로부터 차 실장의 5연발짜리 리볼버 권총이 든 가죽 손가방을 넘겨받았다. 차 실장은 8시 40분쯤 청와대 정문 우측 첫 번째 4층 건물인 경호실에 도착했다. 그는 집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김재규 정보부장을 전화로 찾아 통화했다. 8시 45분경이었다. 김 부장은 이날 박 대통령이 들르게 돼 있는 KBS 당진송신소 준공식에 참석하고 싶다면서 대통령과 함께 헬리콥터 1호기에 동승할 뜻을 비쳤다. 김 부장은 그런 뜻을 김계원 비서실장에게도 전했으나 결정권은 차 실장이 갖고 있었다. 차 실장은 김 부장에게 지금 시국이 불안하고 대통령께서 서울을 비우시니까
김 부장은 자리를 지켜주면 좋겠다며 냉정하게 거절했다.